니들이 고파시 핀 반지하에 50만 원 던져주고 나를 고려장 시켰을 때 내 아들 김준영은 이미 죽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건 짐승 새끼일 뿐이야. 당장 꺼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최 여사의 사연이 시작됩니다. 어머니, 이제 그 지긋지긋한 국자 좀 내려놓으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모신다니까요. 남들처럼 여행도 다니고 하셔야죠. 그래요, 어머님. 이젠 강남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우아하게 사셔야죠. 저랑 매일 백화점 가서 쇼핑도 하고 마사지도 받으러 다녀요. 내 새끼들이 이렇게 효자인데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냐. 그래, 가자. 이제 내 인생은 너희들한테 맡기마. 40년이었습니다. 최 여사가 새벽 4시만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 핏기 어린 소머리를 찬물에 담그고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지도록 가마솥 앞을 지켰던 모진 세월이 말입니다. 오늘 드디어 그 영숙네 곰탕의 낡은 철제 셔터가 영원히 내려갔습니다. 녹슨 철문이 끼기기하는 쇳소리를 내며 바닥에 닿는 순간 최 여사의 가슴 한구석도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텅 빈 가게 안에는 수만 번 끓여냈을 사골의 구수한 냄새가 벽지에, 바닥에, 그리고 최 여사의 깊게 패인 주름 사이사이에 문신처럼 배어 있었습니다. 찌그러진 양은 냄비, 손잡이가 반질반질해진 국자, 손님들의 엉덩이에 달아버린 나무 의자들. 최 여사는 홀을 천천히 둘러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평생을 바친 터전이 재개발로 헐린다는 아쉬움도 컸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아들 내외와 함께 오순도순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슴을 벅차오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가게 앞 도로에는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엔진 소리도 없이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영이 이번에 사업이 잘 된다며 무리해서 뽑았다는 1억 원짜리 그 차였습니다. 준영은 어머니의 낡고 해진 가방을 트렁크에 실으며 연신 싱글벙글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미소는 차 뒷문을 직접 열어주며 세상에서 가장 상냥하고 효심 깊은 며느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조심해서 타세요. 시트가 미끄러워요. 아참, 안전벨트는 제가 매드릴게요. 최 여사는 그 모습이 그저 든든하고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내가 자식 농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지었지. 그렇고 말고. 사실 최 여사 수중에 남은 건 가게를 뺀 권리금과 그동안 혼자 살던 25평 아파트를 급하게 판 돈, 가리고 평생 안 입고 안 먹으며 모은 적금까지 합쳐서 딱 15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큰 돈이지만 최 여사에겐 40년 동안 뜨거운 김을 쐬어가며 바꾼 피와 땀, 그리고 연골과 맞바꾼 목숨 같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아들이 어머니, 이번에 사업 확장할 절호의 기회인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요라며 넌지시 말을 꺼냈고 며느리는 한술 더 떠 어머님, 저희랑 합치면 더 큰 평수 아파트가 필요하잖아요. 마침 강남 압구정에 기가 막힌 물건이 급매로 나왔는데 지금 계약금 안 걸면 놓쳐요. 그러면 어머님 모실 방을 크게 못 빼드려요라며 성화를 부리는 통에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은행으로 달려가 그 15억을 몽땅 아들 계좌로 이체해준 참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잔액 영원. 허전했지만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함께 살 집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차 안은 별세상처럼 안락했습니다. 은은한 최고급 가죽 냄새와 클래식 음악이 부드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최 여사는 거친 손으로 부드러운 나파, 가죽 시트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고춧가루 물이 들어 붉게 변한 손톱,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지문이 다 닳아버린 그 투박한 손이
오늘따라 유난히 부끄럽게 느껴져 슬그머니 무릎 아래로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석에 앉은 아들의 듬직한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듯한 포만감이 밀려왔습니다. 차는 올림픽대로를 시원하게 달렸습니다. 한강의 윤슬이 반짝이고 저 멀리 롯데타워가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강남으로 간다던 차가 성수대교를 지나지 않고 계속해서 동쪽으로 서울을 벗어나는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영아, 근데 우리가 지금 바로 강남 집으로 가는 거냐? 길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최 여사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백미러 속 준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주 찰나였지만 조수석에 앉은 미소와 룸미러를 통해 묘하게 싸늘한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최 여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 어머니. 그게 말이죠. 사실 인테리어 공사가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자재값이 폭등해서 수급이 어렵다나 봐요. 시공사에서 한 달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해서요. 준영이 조금 과장된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새집 증후군 냄새도 빼야 하고 어머님 쓰실 방에 황토 찜질방도 넣으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일단은 임시 거처로 모시려고요. 임시 거처? 그래, 뭐 공사 끝날 때까지만 있으면 되니까. 멀지만 않으면 된다. 너희들도 같이 지내는 거냐? 네. 아, 네네. 그럼요. 저희도 짐 다 뺏는걸요. 미소의 대답이 0.5초 늦게 나왔지만 최 여사는 그저 자신의 귀가 어두운 탓이려니 넘겼습니다. 서울 근교라 공기도 좋고 아주 조용해요. 어머니 그동안 고생하셨으니 요양하신다 생각하고 푹 쉬시기 딱 좋을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했지만 어쩐지 톤이 한 옥타브 높아져 앵무새처럼 들렸습니다. 차는 점점 서울의 화려한 빌딩 숲을 벗어나 외곽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로변의 풍경이 바뀌어 갔습니다. 세련된 카페와 고층 아파트들은 사라지고 점점 비닐하우스와 논밭이 보이다가 이내 검은 연기를 내뿜는 낡은 공장지대와 인적 드문 허름한 빌라촌이 나타났습니다. 해가 뉘엿뉘엿지면서 차창 밖 풍경은 더욱 을씨년스럽게 변해갔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유령처럼 흔들리고 길가에는 주인 잃은 개들이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까닭 모를 불안감에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강남 가는 길에 이런 데가 있었나? 강남이 아니라 강원도 가는 길 아닌가? 하지만 의심하기엔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40년 동안 뜨거운 불 앞에서도 꿋꿋했던 최 여사였지만 자식이라는 거대한 믿음 앞에서는 한없이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차가 덜컹거리며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을 때 최 여사는 품에 안고 있던 낡은 짐 보따리를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 보따리 안에는 10년 전 죽은 남편이 신신당부하며 남겨준 작은 김장독 하나가 소중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가로등조차 제대로 켜지지 않아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골목길 끝자락이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에 비친 것은 붉은 벽돌이 검게 그을린 듯 낡아 빠진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3층짜리 빌라였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말라비틀어진 담쟁이 넝쿨이 흉물스럽게 엉겨붙어 있었고 건물 입구에는 누가 버렸는지 모를 쓰레기 봉투들이 터진 채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우웅하는 공장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퀴퀴한 하수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다 왔습니다, 어머니. 내리시죠. 운전석에서 내리는 아들 준영의 목소리에서 아까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귀찮음이 잔뜩 묻어난 건조한 말투만이 남았습니다.
차 문을 열고 내린 최 여사는 황망한 표정으로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창문마다 방범창이 녹슬어 있었고 불이 켜진 집은 거의 없었습니다. 준영아, 여기가 임시 거처냐? 아무리 잠깐이라도 그렇지 사람이 살 데가 못 되어 보이는데. 어머니, 잠깐이라니까요. 딱 3개월. 3개월만 눈 딱 감고 참으세요. 강남집 들어가면 이런 데서 살라고 해도 안 살게 해드릴 테니까. 준영은 어머니의 짐을 들어주기는커녕 트렁크에서 짐가방을 꺼내 바닥에 툭 내려놓고는 뒷짐을 졌습니다. 며느리 미소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조수석 창문만 살짝 내린 채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빨리 하고 와. 여기 냄새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어. 알았어. 금방 갈게. 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김장독이 든 보따리와 무거운 옷가방을 양손에 나누어 들고 아들의 뒤를 따라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올랐습니다. 계단 센서 등은 고장났는지 발을 구를 때마다 껌뻑거리기만 할 뿐 불은 들어오지 않았고 계단 구석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앞서가는 아들이 행여나 넘어질까봐 말 한마디 못하고 숨을 헐떡이며 따라갔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201호 철문이 칠판 긁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훅 하고 끼쳐오는 건 습기를 잔뜩 머금은 곰팡이 냄새였습니다. 방바닥은 장판이 찢겨 시멘트 바닥이 드러난 곳도 있었고 벽지는 누렇게 떠서 물얼룩이 마치 지도처럼 얼룩덜룩 그려져 있었습니다. 옵션이라곤 덜덜거리는 소형 냉장고 하나와 뚱뚱한 브라운관 TV뿐인 10평 남짓한 원룸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부엌 싱크대는 녹이 슬어 있었고 화장실 문은 아기가 맞지 않아 삐끔이 열려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짐가방이 바닥에 털썩 떨어졌습니다. 준영아, 이게 무슨 꼴이냐? 내가 너한테 준 돈이 15억이다. 그 돈이면 호텔 스위트룸에서 지내도 몇 년은 지낼 텐데 세상에 어미를 이런 곳에. 최 여사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러움과 배신감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아, 진짜 어머니. 돈. 그놈의 돈 얘기 좀 그만하세요. 그 돈 다 사업 자금으로 돌리고 강남 집 계약금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지금 제 수중에 현금이 어딨어요. 저도 힘들게 사채까지 써가며 급하게 여기 마련한 거예요. 준영은 되려 큰 소리를 치며 짜증을 냈습니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얇은 흰 봉투 하나를 꺼내 방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마치 거지에게 적선하듯 말입니다. 생활비예요. 50만 원. 3개월 동안 이걸로 아껴 쓰세요. 저희는 인테리어 감독하느라 바쁘고 지방 출장도 잦아서 자주 못 와요. 급한 일 있으면 전화하시고요. 가자, 자기야. 모기 들어오잖아. 밖에서 며느리의 날카로운 재촉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다가. 어머니, 저가요. 문 잘 잠그고 계세요. 준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쾅 소리가 나게 철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쿵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아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이내 웅장한 엔진 소리와 함께 차가 떠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이어가 자갈을 밟고 지나가는 소리마저 최 여사의 심장을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최 여사는 텅 빈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정막만이 감도는 방 안, 낡은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이 웅마이너스 거리며 최 여사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5만 원짜리 10장.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15억을 꿀꺽하고 늙은 어미에게 던져준 값이 고작 50만 원이었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오죽 급했으면 그랬겠어.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3개월 뒤면 데리러 온다고 했잖아. 우리 준영이가 어떤 애인데. 최 여사는 스스로를 속이며 애써 끓어오르는 불안감과 공포를 눌러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찢어진 벽지 틈 사이로 시커먼 바퀴벌레 한 마리가 스스슥 기어가는 것을 본 순간 꾹 참았던 눈물이 댐이 무너지듯 왈칵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의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가슴까지, 아니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영감, 나 어떡해. 그렇게 첫날 밤 최 여사는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는 냉골 바닥에서 곰팡이 핀 벽을 등지고 쪼그려 앉아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창밖에서는 처량하게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마치 최 여사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옥처럼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서는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최 여사가 수십 번 버튼을 눌러 건 전화는 고객님의 사정으로 당분간 착신이 정지되어 라는 기계음만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들려줄 뿐이었습니다. 50만 원으로 3개월을 버티라니 하루에 라면 1개로 끼니를 때워도 빠듯한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보일러는 애초부터 고장이었는지 온수조차 나오지 않아 최 여사는 얼음장 같은 찬물로 세수를 하며 덜덜 떨어야 했습니다. 뼛속까지 스미는 냉기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이대로 영영 버려졌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었습니다. 설마 사고라도 난 건 아니겠지? 우리 준영이가 그럴 리가 없어.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걱정이 의심을 덮으려 할 때쯤 최 여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이 말했던 강남 아파트는 주소도 모르지만 그들이 며칠 전까지 살던 전세집 주소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혹시나 짐 정리가 덜 되어서 아직 그곳에 머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3번이나 갈아타며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아들 내외가 살던 아파트 현관 앞. 초인종을 누르려던 최 여사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문 옆에 놓인 재활용 수거함에 너무나도 낯익은 물건들이 처참하게 버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이거 제가 제일 아끼는 거예요라며 자랑했던 이태리 화분, 손주 녀석이 사달라고 졸라서 사줬던 로봇 장난감, 그리고 최 여사가 지난번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을 때 하룻밤 자고 가며 썼던 칫솔모가 다 벌어진 핑크색 칫솔까지. 쓰레기통 속에 처박힌 자신의 칫솔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저 쓰레기통에 처박힌 것만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인기척에 문이 열리더니 낯선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만 여기 김준영 씨 댁 아닌가요? 제가 그 사람 어머니 되는데요. 네, 그 사람들 이사 간 지가 언젠데요. 저희 들어온 지 일주일 넘었어요. 포장이사 불러서 싹 다 빼서 나갔는데요. 근데 할머니는 연락 못 받으셨어요? 이사? 일주일 전이라면 최 여사를 그 곰팡이 빌라에 짐짝처럼 내려놓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머리를 둔기로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진 최 여사는 비틀거리며 아파트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트 화단 구석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 끊기기를 수십 번. 마침내 기적처럼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아들이 아닌 며느리 미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음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안내 방송이 울리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딱 봐도 공항이나 넓은 로비 같았습니다. 아이고, 애미냐? 준영이는? 너희들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집에도 가봤더니 딴 사람이 살고 있더라. 나 지금 무서워 죽겠다. 최 여사의 다급한 외침에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달칵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마도 며느리가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려다 실수로 스피커폰 버튼을 누른 모양이었습니다. 곧이어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자기야, 그 늙은이 벌써 눈치챘나 봐. 전셋집까지 찾아갔대. 아, 소름 끼쳐. 진짜 끈질기네. 최 여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늙은이? 소름 끼쳐? 곧이어 들려온 아들 준영의 목소리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귀찮음과 짜증이 잔뜩 섞인 남보다 못한 말투였습니다. 아, 진짜? 야, 그냥 씹어. 전화 받지 마. 어차피 돈도 없어서 우리 못 찾아와. 지금 비행기 탑승 마감한다며. 빨리 가자. 면세점도 들러야지. 근데 자기야, 그 50만 원 가지고 3개월을 어떻게 버텨? 거기 슈퍼도 멀던데. 굶어 죽으면 어떡해? 죽으면? 하? 장례 치러주면 되지. 그게 더 깔끔해. 야, 강남 아파트 값에 비하면 장례비는 껌값이야. 15억이면 싸게 먹힌 거지 뭐. 안 그러냐? 하하. 아들의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최 여사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어머, 자기 너무해, 너무 냉정하다. 근데 솔직히 속은 시원하다. 40년 곰탕 냄새나는 늙은이 비위 맞추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어. 자, 이제 우리 파리로 가는 거야. 에펠탑 보면서 샴페인이나 마시자고. 뚜뚜뚜 마이너스.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최 여사는 전화기를 든 채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파리? 샴페인? 굶어 죽으면 장례나 치러주면 된다고? 15억이면 싸게 먹힌 거라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통증에 숨조차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40년을 오직 저놈 하나 잘 되라고 내 입에 들어가는 것 아끼고 내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살았는데 돌아온 건 곰탕 냄새나는 늙은이라는 조롱과 죽으면 장례 치러주면 된다는 패륜이었습니다. 아스팔트 바닥 위로 털썩 주저앉은 최 여사의 입에서 짐승 같은, 아니 피를 토하는 듯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으아악, 준영아, 내가 사람이냐?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으흐흑.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최 여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15억이면 싸게 먹힌 거지라는 아들의 악마 같은 웃음소리만이 귓가에 맴돌며 뇌를 갉아먹을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빌라로 돌아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해가 다진 캄캄한 방구석에 시체처럼 처박혀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목이 말라도 물 한 모금 넘길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배신감은 끓어오르는 분노가 되었고 그 분노는 인내 깊고 어두운 절망이 되어 최 여사를 집어삼켰습니다. 다 부질없다. 내가 헛살았어. 자식 새끼도 몰라보는 눈으로 무슨 세상을 살겠다고. 살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 추운 방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면 저승에 있는 남편을 볼 면목이라도 생길 것 같았습니다. 영감, 나 너무 힘들어. 당신 곁으로 가고 싶어. 나 좀 데려가줘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던 최 여사의 눈에 방구석에
처박아둔 진보다리 하나가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이사 올 때 정신없는 와중에도 본능적으로 챙겨왔던 남편이 남겨준 그 낡은 김장독이었습니다. 영수가 나 죽으면, 혹시라도 내가 정말 살기 힘들 때,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막막할 때, 그때만 이 독 열어봐. 그전엔 절대 열지 마라. 그리고 자식 놈들한테도 절대 보여주지 말고. 알았지? 내 말 명심해. 10년 전 남편이 폐암 말기로 숨을 거두기 직전 피 섞인 기침을 하며 남긴 유언이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국밥집 뒷마당 감나무 아래 깊이 묻어두었던 그 독. 최 여사는 바닥을 기어서 지렁이처럼 꿈틀대며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흙이 잔뜩 묻은 투박한 옹기 항아리. 뚜껑은 촛농으로 겹겹이 아주 단단히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이 순간을 위해 결계를 쳐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최 여사는 부엌에서 무딘 식칼을 가져와 미친 사람처럼 촛농을 긁어냈습니다. 손가락이 미끄러져 날카로운 촛농 조각에 베이고 피가 났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끝에서 피가 뚝뚝 떨어져 항아리를 적셨습니다. 영감, 당신이 나한테 뭘 남겼소? 된장이라도 남겼으면 그거라도 끓여 먹고 갈게. 나 배가 너무 고파. 마침내 퍽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뚜껑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건 퀴퀴한 된장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기름종이로 겹겹이 쌓인 묵직한 뭉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뭉치를 꺼내 기름종이를 벗겨냈습니다. 묵직하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 달빛이 스며든 어두운 방 안에서 번쩍이는 둔탁한 금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금괴였습니다. 손바닥만한 1kg짜리 골드바가 무려 10개나 들어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금괴를 깨물어 보기도 하고 볼에 비벼보기도 했습니다. 차가운 금속성이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낡고 누런 대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비뚤배뚤한 필체로 내 사랑하는 아내 영숙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빛바랜 땅 문서 몇 장과 꼬깃꼬깃 접힌 편지가 나왔습니다. 여보, 당신 평생 뜨거운 국물 앞에서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 이거 내가 젊었을 때 친구놈 빚보증 서주고 대신 받은 평택 땅인데 지금은 허허벌판 똥값이지만 언젠가는 나라에서 개발한다고 하더군. 그리고 금괴는 내가 평생 삥땅 쳐서 모은 비상금이야. 영수가 내 말 잘 들어. 자식놈들 다 소용없다. 내가 보기에 준영이 놈 욕심이 과해서 언젠가 사다를 낼 놈이야. 그러니까 이건 절대 자식 주지 말고 꼭 당신을 위해서만 써. 당신 노후는 이걸로 지켜. 나 없어도 기죽지 말고 벼란 듯이 살아. 사랑한다, 영수가. 편지 위로 최 여사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최 여사는 금괴와 땅 문서를 가슴에 품고 마치 남편을 아는 것처럼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영감, 으엉, 당신은 다 알고 있었어? 자식 놈들이 날 버릴 줄 알고 이렇게 준비해 둔 거야? 나 같은 게 뭐라고. 아이고, 영감. 내가 미안해. 고마워. 어두컴컴한 단칸방, 곰팡이 냄새 가득한 그곳에서 최 여사의 통곡 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아올 무렵 방 안을 가득 채우던 죽음의 그림자는 걷혀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아낸 최 여사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절망이나 슬픔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생기, 아니 시퍼렇게 날 선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 죽긴 왜 죽어. 나를 버린 저 짐승만도 못한 것들에게, 그리고 나를 무시했던 세상에게 보여주겠어. 최영숙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그리고 배신자들을 어떻게 처단하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다음 날 아침, 최 여사는 며느리가 적선하듯 던져주고 간 50만 원 중 남은 돈을 탈탈 털어 콜택시를 불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며칠을 못 씻어 떡진 머리, 퀭한 눈, 꼬질꼬질한 몸빼 바지.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힐끔거리며 코를 찡긋거릴 정도로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품속에 든 누런 서류 봉투만을 생명줄처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종로 뒷골목, 국밥집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40년 단골 손님 고 영감의 허름한 부동산 사무실이었습니다. 고 영감은 겉보기엔 동네 복덕방 할아버지 같았지만 사실 강북 땅바닥 흐름을 쥐락펴락하는 부동산의 숨은 고수였습니다. 드르륵 마이너스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신문을 보던 고 영감이 안경 너머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누구요? 아니, 이게 누구야? 최 여사 아니야? 세상에 몰골이 이게 무슨 꼴이야? 강남 가서 호강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고 영감은 맨발로 뛰쳐나와 최 여사를 부축했습니다. 최 여사는 다리가 풀려 낡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따뜻한 믹스 커피 한 잔을 받아들자 긴장이 풀리며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고 사장, 나 다른 말 할 힘이 없어. 그냥 이것 좀 봐줘. 우리 영감이 죽으면서 남긴 건데 이게 돈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휴지 조각인지. 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누런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고 영감은 의아한 표정으로 돋보기를 고쳐 쓰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빛바랜 등기 권리증과 지적도. 고 영감의 눈이 서류를 한 줄 한 줄 훑어내려갔습니다. 처음엔 무덤덤하던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이내 눈동자가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급기야 그는 서류를 든 손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최 여사, 자네 이거 어디서 났어? 훔친 거 아니지? 이거 진짜 자네 영감이 남겨준 땅 맞아? 맞으니까 묻지. 10년 전에 죽을 때 나한테만 몰래 준 거야. 경기도 평택이라는데 거기가 어딘지도 나는 몰라. 그냥 똥값이라던데. 평택? 아이고, 그냥 평택이 아니야. 여기 집원 좀 봐. 여기 지금 나라에서 뒤집어진 데라고. 고 영감이 흥분해서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믹스 커피가 찰랑거려 쏟아질 정도였습니다. 자네 뉴스도 안 보나? 여기 지금 정부에서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 만든다고 지정한 바로 그 구역이야. 그것도 끄트머리가 아니라 공장 정문이 들어서는 완전 알짜배기 노른자위 한복판이라고. 봐. 반도체? 그래. 이 땅 위치가 기가 막혀. 알박기도 이런 알박기가 없어. 건설사들이 이 땅 없으면 진입로를 못 뚫어서 공사를 못 해. 부르는 게 값이라고. 고 영감은 헐레벌떡 계산기를 가져와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타닥 타닥 탁. 거친 숨소리와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만 사무실에 가득 찼습니다. 내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토지 보상금의 개발 이익, 거기다 건설사 프리미엄까지 합치면 세상에. 얼만데? 놀라지 마. 못해도 500억이야. 500억? 500. 최 여사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평생 새벽부터 밤까지 뚝배기 수만 그릇을 나르고 뜨거운 김에 화상을 입어가며 벌었던 돈이 고작 몇만 원이었습니다.
15억도 손이 떨려서 다 쓰지도 못하고 아들에게 줬는데 500억이라니. 현실감이 없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최 여사, 자네 이제 국밥집 할매가 아니야.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 아니, 근데 자네 꼴이 왜 이래? 아들놈은 어쩌고 이런 데서 이러고 있어? 고 영감의 물음에 최 여사는 지난 일주일간의 지옥 같았던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가식, 아들의 배신, 곰팡이 핀 빌라, 그리고 버려진 칫솔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고 영감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결국 분을 참지 못하고 쌍욕을 내뱉었습니다. 에라이, 천하의 벼락 맞을 놈들. 짐승만도 못한 것들. 최 여사,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 돈 10원 한 장 놈들한테 주지 마. 내가 법무사, 세무사 최고로 똑똑한 놈들 붙여줄 테니까 당장 현금화해서 자네 모 챙겨. 최 여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무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백발, 촌스러운 몸빼바지,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20대 시절 철없는 남편 대신 억척스럽게 가마솥을 처음 걸었을 때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고 사장, 나 좀 도와줘. 이 땅 최대한 빨리 현금으로 바꾸고 싶어. 세금 낼 거 다 내고 깨끗한 돈으로. 최 여사가 주먹을 꽉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남에 건물 하나 사야겠어. 기왕이면 내 아들놈이 죽고 못 사는 그놈들이 뼈를 묻고 싶어하는 제일 좋은 건물로다가. 건물? 갑자기 건물은 왜? 내 아들놈한테 가르쳐줘야지. 50만 원 던져주고 버린 곰팡이 냄새나는 엄마가 500억이 돼서 돌아오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뼈저리게 가르쳐줘야지. 최 여사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곰탕집 할매 최영숙은 그날 죽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녀는 500억 자산가 최영숙 회장이었습니다. 보상금 수령 절차는 고 영감의 도움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 500억, 1, 10, 100, 1000만. 동그라미의 개수를 세어보던 최 여사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허, 영감, 이게 다 무슨 좋아요. 당신 죽어서 로또를 몇 번이나 맞은 거야. 남편의 낡은 김장독 안에서 나온 이 천문학적인 돈은 최 여사에게 단순한 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을 칼이자 배신자들을 심판할 단두대였습니다. 최 여사는 가장 먼저 청담동 명품 거리의 쇼윈도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마네킹들이 서 있었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은 여전히 초라한 노파였습니다. 영수가 이제 그만 울자. 그리고 보여주자. 돈이 없어서 무시당한 거라면 돈으로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최 여사는 대한민국 상위 1% 사모님들만 다닌다는 청담동의 최고급 뷰티 살롱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은은한 아로마 향기와 클래식 선율이 흐르는 곳. 어서 오세요. 예약하셔. 나요? 카운터에 있던 직원은 최 여사의 허름한 행색과 발냄새를 맡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머니, 여기 동네 미장원 아니에요. 커트만 10만 원 넘는데 잘못 오신 거 아니에요? 나가주세요. 직원의 싸늘한 태도에도 최 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빳빳한 수표 뭉치를 꺼내 카운터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원장 나오라고 해. 이 가게 문 닫을 때까지 나한테만 집중하라고 전해. 돈은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0.1초 만에 경멸 어린 눈빛은 비굴한 존경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제가 몰라 뵙고. 원장님, 원장님 나오세요. VIP 고객님 오셨습니다. 그날 최 여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40년 곰탕 연기에 찌들어 헝클어진 백발은 윤기 흐르는 세련된 쇼컷으로 다듬어 짙은 흑발로 염색했습니다. 얼굴을 검게 뒤덮었던 저승꽃 같은 검버섯과 기미는 최고급 레이저 시술과 마사지로 깨끗이 지워냈습니다. 거친 손톱은 다듬어지고 굳은 살 박힌 발 뒤꿈치는 매끄러워졌습니다. 다음은 의상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입어왔던 고무줄 늘어난 몸빼바지와 낡은 티셔츠는 미련 없이 의류 수거함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자리엔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었다는 최고급 맞춤 정장과 실크 스카프, 그리고 명품 가죽 구두가 채워졌습니다. 굽은 등도 꼿꼿하게 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국자를 든 할매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지적인 눈빛을 가진 품격 있는 사업가 최영숙 회장이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좀 사람 같네. 완벽하게 변신을 마친 최 여사는 고 영감과 함께 강남 테헤란로가 한눈에 보이는 부동산 중개법인 VIP 룸에 앉았습니다.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에 있는 20층짜리 랜드마크 건물 JM 타워. 그거 당장 매입해. 네. 회장님, 거긴 매가가 워낙 비싸고 소유주가 잘 안 팔려고 해서. 중개인이 난색을 보였지만 최 여사는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웃돈을 얹어주든 현금 박치기를 하든 상관없어. 무조건 사. 내 아들놈이 죽고 못 사는 건물이니까. JM 타워. 아들 준영이 술만 마시면 어머니, 제가 성공해서 저 꼭대기층에 내 사무실 차리는 게 꿈이에요라고 침을 튀기며 떠벌리고 다니던 바로 그 건물이었습니다. 며느리 미소 역시 어머님, 저 건물 1층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게 제 소원이에요라며 노래를 불렀던 곳이었죠. 그놈들의 꿈 내가 사버려야겠어. 그래야 그 꿈을 짓밟아줄 수 있으니까. 며칠 뒤 대한민국 법원 등기소 JM 타워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란에 박혀있던 이름이 지워지고 새로운 이름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소유자 최영 숙. 이제 판은 완벽하게 깔렸습니다. 덫은 놓였고 미끼는 뿌려졌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먹잇감들이 제 발로 이 지옥문으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최 여사는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발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며 와인 잔을 기울였습니다. 붉은 와인이 마치 핏빛처럼 보였습니다. 한편 꿈에 부풀어 파리로 떠났던 준영과 미소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불과 3개월도 채 안 되어 귀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가 아닌 좁디 좁은 이코노미석 구석 자리였습니다. 아니, 프랑스 물가가 미친 거 아니야? 커피 한 잔에 10,000원이 넘는 게 말이 돼? 15억이면 평생 놀고 먹을 줄 알았더니 벌써 바닥이 보이다니. 준영이 좁은 좌석을 발로 차며 짜증을 부렸습니다. 자기야,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카지노는 구경만 하자니까 왜 거기서 눈이 뒤집혀가지고. 자기가 날린 돈만 5억이야, 5억. 너는 뭐 잘했냐? 에르메스니 샤넬이니 백화점을 아주 통째로 털어오더만. 그 가방들 다 팔아도 반값도 못 건져. 파리의 낭만은 짧았고 현실은 시궁창보다 냉혹했습니다. 준영의 허영심과 도박벽, 미소의 통제 불능 명품 쇼핑 중독은 어머니의 피 같은 돈 15억 원을 순식간에 공중분해시켰습니다. 남은 돈은 고작 3억 남짓. 강남 아파트는커녕 당장 서울에서 전세 구하기도 빠듯한 돈이었습니다. 서로를 탓하며 멱살잡이 직전까지 갔던 두 사람은
결국 살 길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야, 그만 싸우자. 싸워봤자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 요즘 한국은 카페가 대세래. 강남 요지에다가 인테리어 기가 막히게 해놓고 으리으리한 프랜차이즈 카페 하나 내면 금방 원금 회수할 수 있어. 인스타 하플되면 줄을 선다니까. 맞아. 기왕이면 자기 꿈이었던 테헤란로 JM 타워 1층 어때? 거기 유동인구 장난 아니잖아. 회사원들 점심시간에 쏟아져 나오면 커피 팔아서 떼돈 벌 수 있어. 두 사람은 뻔뻔하게도 어머니를 버린 죄책감 따위는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아니, 애초에 기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머니란 그저 다 써버린 지갑, 버려진 껍데기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들은 남은 돈 3억을 모두 끌어모아 JM 타워 입점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강남 최고의 빌딩, 콧대 높은 JM 타워의 문턱은 에베레스트보다 높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건물은 입점 심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아무 브랜드나 받지 않아요. 특히 1층은 건물의 얼굴이라 대기업 직영 아니면 입점 불가입니다. 관리소장의 단호한 거절에 준영은 짐짓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급조해서 만든 JNM 파트너스 대표 김준영이라는 금박 박힌 명함이었습니다. 이보세요, 소장님. 사람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쇼. 저 김준영입니다. 예전에 여기 건물주랑도 형동생 하던 사이라고요. 제가 여기 들어오면 건물 가치가 달라질 텐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돈은 달라는 대로 줄 테니 1층 제일 좋은 자리로 내주쇼. 물론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리소장은 준영의 뻔뻔한 태도에 잠시 멈칫하더니 묘한 표정으로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네. 회장님, 1층 입점 희망자가 왔는데요. 네네. JNM 김준영 대표라고. 네. 아, 직접 면접을 보시겠다고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관리소장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운이 아주 좋으시네요. 마침 며칠 전에 건물주가 바뀌셨는데 새로 오신 회장님이 입점 업체는 직접 보고 결정하시겠답니다. 지금 바로 20층 펜트하우스로 올라가시죠. 역시 내가 운빨 하나는 기가 막힌다니까. 자기야 봤지? 회장님 만나면 내가 말발로 싹 구워 삶아서 보증금도 좀 깎고 월세도 반값으로 후려쳐 볼게. 나만 믿어. 어머, 자기 너무 멋져. 역시 내 남편이야. 빨리 올라가자. 준영과 미소는 서로의 구겨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 당당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가 자신들을 지옥의 불구덩이로 안내하는 급행열차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두 사람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기가 1층에서 5층, 10층, 그리고 20층을 향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 숫자가 올라갈수록 그들의 파멸도 카운트다운되고 있었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맑은 벨소리와 함께 20층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두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바닥에는 최고급 대리석이 깔려 있어 얼굴이 비칠 정도였고 높은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는 강남 시내가 장난감처럼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야말로 성공의 상징이자 권력의 정점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집무실 한가운데에는 육중한 마호가니 책상이 요새처럼 놓여 있었고 그 뒤로 높은 등받이, 가죽 의자가 창밖을 향해 돌아가 있어 회장의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이 대단했습니다.
준영은 침을 꼴깍 삼키며 90도로 허리를 굽혀 세상에서 가장 비굴하고도 힘찬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회장님. 이번에 1층에 입점하게 된 JNM 파트너스의 젊은 피, 김준영 대표입니다. 옆에는 제 내조의 여왕, 와이프입니다. 미소 역시 명품 가방을 앞으로 모아 쥐며 온갖 아양을 다 떨었습니다. 어머, 회장님 세상에 뷰가 너무 좋네요.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은 안목도 정말 남다르실 것 같아요. 저희 카페가 들어오면 건물 품격도 더 올라가고 회장님 명성에도 누가 되지 않게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의자에 앉은 인물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숨막히는 침묵. 준영이 식은땀을 흘리며 다시 한번 입을 열려던 찰나 끼잉 마이너스 가죽 의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리게 돌아가는 의자. 준영과 미소는 숨을 죽이고 회장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떤 거물일까? 대기업 회장? 아니면 은퇴한 장관? 그리고 마침내 의자가 완전히 돌아갔을 때 두 사람의 입에서는 비명조차 되지 못한 헛바람이 헙 하고 새어나왔습니다. 눈앞의 광경을 뇌가 받아들이지 못해 정지해버린 것입니다. 흐어? 네. 그곳에는 곰팡이 핀 빌라에 버려졌던 촌스러운 몸빼바지의 최 여사가 아니었습니다. 이태리 명품 정장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세련된 헤어스타일에 무엇보다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차갑고 서늘한 눈빛을 가진 최영숙 회장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굵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리고 손에는 몽블랑 만년필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 어서 와라. 내 건물에 카페를 차리시겠다고? 냄새나는 곰탕집 아들이라서 커피는 좀 안 어울리지 않나? 국밥이면 모를까? 최 여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간을 찢어발길 듯 날카로웠습니다. 준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귀신을 본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왜 여기 계세요? 설마 청소하러 취직하셨어요? 아니면 관리소장이랑 아는 사이? 미소는 상황 파악을 못한 채 덜덜 떨며 멍청한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방어기제였습니다. 그 말에 최 여사는 코웃음을 치며 책상 위에 있던 두툼한 서류 뭉치를 집어 두 사람의 얼굴을 향해 냅다 집어던졌습니다. 차르륵.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두 사람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청소? 이 무식한 것들아, 눈알이 있으면 똑바로 뜨고 읽어봐라. 소유주 최영숙. 한글 못 읽어. 바닥에 떨어진 서류 중 하나가 준영의 구두 끝에 멈췄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집어든 서류는 다름 아닌 등기사항전 부증명서, 그리고 소유자란에는 어머니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릴 뻔했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어머니, 로또 맞으셨어요? 아니 15억도 없어서 빌빌대시던 분이 갑자기 무슨 돈으로... 로또? 내 놈 애비가 나 굶어 죽지 말라고 혹시라도 자식 새끼가 배신하면 쓰라고 남겨준 땅이다. 내 놈들이 50만 원 던져주고 도망갔을 때 하늘이 날 살리려고 500억을 내려주더구나. 500억이요. 500억이라는 말에 준영과 미소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공포에서 순식간에 탐욕으로 바뀌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추악한 눈빛이었습니다. 며느리 미소가 갑자기 바닥을 기어 최 여사의 다리를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님, 아이고 어머님, 제가 몰라 뵀어요. 어머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제가 파리 가서도 내내 어머님 꿈만 꿨다니까요. 태세 전환. 그것은 빛보다 빨랐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의 눈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만하게 고개를 쳐들던 아들 준영이 500억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바닥을 기어와 최 여사의 구두 끝을 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주인을 잃은 똥개 마냥 처량하고 비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잠시 귀신에 씌었었나 봐요. 사업이 망할까봐 너무 무서워서. 어머니, 저 아시잖아요. 저 원래 효자인 거. 이거 다 저 여편네가 시킨 거예요. 저는 어머니 모시러 가자고 했는데 미소가 싫다고 난리를 쳐서. 뭐? 김준영, 내가 시켰잖아. 어머니 집 냄새난다고 트렁크에 실으라고 한 게 누군데. 돈 앞에서 부부의 의리는 휴지 조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서로 삿대질하며 내탁 공방을 벌이는 꼴을 보고 있자니 최 여사는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미소 역시 잽싸게 무릎을 꿇고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비벼댔습니다. 명품 가방이 바닥에 뒹굴었지만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흑흑,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희 지금 빈털털이에요. 오갈 데도 없어요. 한 번만 받아주시면 제가 평생 어머님 발 닦아드리고 종처럼 모실게요. 네. 어머님, 저 손주도 낳아드려야죠. 탐욕에 젖어번들거리는 눈빛. 최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치워라. 더러운 손 내 몸에 대지 마. 최 여사는 발로 준영의 손을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마치 오물을 털어내듯이. 어머니, 한 번만요. 제발 한 번만요. 저 어머니 하나밖에 없는 핏줄이잖아요. 핏줄? 아들. 내 아들은 3개월 전에 죽었다. 곰팡이 핀 반지하 방구석에 지 어미 고려장 시키고 50만 원 던져주고 도망갔을 때, 그때 내 새끼 준영이는 이미 죽었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건 돈 냄새 맡고 파리 때처럼 몰려든 사기꾼이자 주거 침입자일 뿐이다. 최 여사의 호통이 펜트하우스를 울렸습니다. 서리빨 같은 기세의 준영과 미소는 숨도 쉬지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최 여사는 책상 위 인터폰을 눌러 보안팀을 호출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보안팀이죠? 여기 회장실에 잡상인들이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구만. 당장 올라와서 끌어내고 경찰에 넘겨. 어머니, 경찰이라뇨? 안 돼요. 저희 정과 생기면 끝장이에요. 준영이 절규하며 다시 매달리려 했지만 1분도 채 안 되어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쳐 2사람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이거 내가 여기 회장 아들이라고. 놓으란 말이야. 준영이 발버둥 쳤지만 보안 요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질질 끌려나가는 2사람을 보며 최 여사가 마지막 확인 사살을 날렸습니다. 차가운 미소와 함께. 그리고 하나 더. 최 여사가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더 꺼내 흔들었습니다. 너희가 내 집 판 돈 15억 가져간 거, 그거 내가 증여한 적 없다. 내 인감 도장 훔쳐서 몰래 서류 위조해서 팔아먹은 거지. 변호사 선임해서 다 조사해놨다. 준영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사문서 위조, 횡령, 그리고 존속 유기 혐의까지.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변호사 썼으니까 아마 콩밥 꽤나 오래 먹어야 될 거다.
감옥에서 썩으면서 평생 속죄해라. 아, 장례비는 내가 내줄 테니 걱정 말고. 어머니,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발, 어머님, 살려주세요. 으앙. 준영과 미소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20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는 그들의 운명처럼 비명소리도 멀어졌습니다. 최 여사는 그들이 사라진 자리를 한참이나 노려보았습니다. 가슴속을 꽉 막고 있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손으로 자식을 감옥에 보낸 어미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최 여사는 책상 위에 놓인 남편의 낡은 사진 액자를 집어들고 가슴에 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감, 봤소? 나 잘했지? 당신 한 그리고 내 한. 오늘 다 풀었어. 이제야 속이 좀 시원하네. 최 여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액자 유리를 적셨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지난 40년의 응어리를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화려한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바람처럼 흘렀습니다. 준영과 미소는 최 여사의 선처 없는 고소와 막강한 변호인단의 활약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들은 유치장에서 서로 내 탓이라며 머리채를 잡고 싸우다 이혼 소송까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최 여사는 면회 한 번 가지 않았습니다. 자식이라는 질긴 인연의 끈을 제 손으로 잘라낸 아픔은 컸지만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니까요. 최 여사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 속에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춥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넓은 한옥마당. 하얀 입김이 피어오르는 가운데 빨간 고무장갑을 낀 수십 명의 봉사자들이 배추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이사장님, 허리도 안 좋으신데 좀 앉아서 쉬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 아니야, 내가 담가야 제맛이 나지. 우리 독거노인분들, 소년소녀 가장들 먹일 건데 대충 하면 쓰나. 양념 아끼지 말고 팍팍 넣어. 최 여사는 500억 자산의 절반을 털어 남편의 이름을 딴 달구 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갈 곳 없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따뜻한 주거를 제공하고 굶는 아이들에게 매일 아침 도시락을 배달하는 재단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김장독이 씨앗이 되어 이제는 수천 명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거대한 나무가 된 것입니다. 이사장님, 여기간 좀 봐주세요. 한 봉사자가 노란 배추 속잎에 빨간 양념을 듬뿍 묻혀 최 여사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아이고, 맛있다. 딱 좋아. 올해 김장 대성공이네. 와. 마당 가득 사람들의 환호성과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과거의 최 여사는 좁고 어두운 주방에 갇혀 오직 자식 입에 들어갈 것만 생각하며 뼈 빠지게 일했지만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누구보다 넓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이 얼추 마무리될 무렵 최 여사는 마당 한켠에 놓인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수백 개의 장독이 겨울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가운데 가장 볕이 잘 드는 곳에 남편이 남겨주었던 그 투박하고 낡은 옹기 항아리가 깨끗하게 닦인 채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 안에는 금괴도 땅 문서도 없었지만 대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가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거친 손으로 차가운 장독을 따뜻하게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감, 보고 있지? 나 자식 농사는 망쳤어도 인생 농사는 대풍이야.
당신 덕분에 나 껍데기뿐인 엄마가 아니라 진짜 최영숙의 인생을 살고 있어. 당신이 준 선물 헛되이 안 쓰고 이렇게 좋은 일에 쓰고 있으니까 나중에 만나면 칭찬해줘야 해. 알았지? 어디선가 불어온 맑은 바람이 최 여사의 땀방울을 식혀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남편이 잘했다. 영수가 하며 어깨를 토닥여주는 따뜻한 손길 같았습니다. 최 여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자, 다들 일손 놓고 국밥 한 그릇씩 합시다. 내가 새벽부터 끓인 특제 곰탕이야. 고기 많이 넣었으니까 배 터지게 먹어요. 와, 이사장님 최고.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국밥. 김 사이로 최 여사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미소가 500억짜리 황금보다 더 빛나게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찾은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부모의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만 그 대가는 반드시 하늘이 묻는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